얌전한 칸디다가 평소에 우리 장에 얌전하게 있어요. 원래는 얌전한 칸디다 이렇게 있다가 여기다 옥설산염이 들어와가지고 날뛰는 칸디다 다핵성 균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프리미티브의 건강 상식 15화 칸디다 항생제를 들이부어봐야 소용없는 이유 파트 2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갈식으로 선요약하고 갈 건데요. 오늘은 황과는 다른 옥설산염이 우리 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과도한 옥설산염 섭취는 장누수를 일으키고 장벽 투각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과다한 옥설산염 섭취는 또한 장내 특정 세균균을 죽여서 세균성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고요. 과다한 옥설산염 섭취는 원래 얌전한 공생균인 칸디다가 다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칸디다는 원래 우리 몸에 얌전하게 살고 있는 공생균이에요. 칸디다가 병원성을 띠는 원인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이든 옥살산염이든 항생제를 항진균제든 항생제든 몸에다가 무조건 때려 붓기 전에 그 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 일단 옥설산염이 무엇인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설산염 3부작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3편에 나눠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몇몇 잎채소들, 꽤 많은 잎채소들, 채소와 뭐 이런 견과류들, 씨앗류, 그리고 초콜릿 이런 것에 들어있는 이렇게 생긴 엄청나게 미세한 깨진 유리 조각처럼 생긴 그런 결정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깨진 유리 조각 혹은 굉장히 날카로운 바늘, 같은 무게당 독성이 우리 몸에서 성면보다도 강력한 굉장히 무서운 식물의 방어 기제예요. 이게 이제 옥살산염이고, 옥살산염이 어떻게 이제 우리 몸에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는 다른 데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제 옥살산염이 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칼슘 옥살산염이 우리 신장에 있는 치밀결합부를 찢어놓는다는 거를 설명을 한 그런 논문인 거예요. 이게 신장에서 우리 치밀결합부를 찢는 이 메커니즘이 옥살산염이 장에서 우리 장의 치밀결합부를 찢는 메커니즘이랑 동일해요. 이 치밀결합부가 그럼 무엇이냐? 치밀결합부라 함은 우리 장에서 장이 지금 이렇게 육모예요. 이렇게 있는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이걸 작게 말하면 우리 장이 생물 시간에 이제 한 번씩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장이 사실 보면 이런 식으로 육모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서 뭐 이 면을 다 펴면 그러니까 우리 장이 뭐 6m니 7m니 뭐 그러니 해도 안에 사실 육모가 이렇게 미세하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육모까지 다 펼쳐내면 뭐 테니스장으로 몇십 개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육모와 육모 사이는 이렇게 다른 단백질들의 결합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튼튼해야지 우리 몸이 소화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소화 물질들, 그러니까 이런 소화가 덜 된 음식들이나 아니면 세균들 이런 애들이 여기로 침투하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게 치밀 결합부인데 이게 장누수가 생긴다고 하면 장이 말 그대로 새게 되는 거예요. 이 치밀 결합이 느슨해짐으로써 여기가 벌어져가지고 이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뭐 온갖 세균이나 다른 것들이 여기 다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 혈류로 무방비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장누수가 있다고 장 질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아까 옥설산염이 여기서 이런 치밀 결합부를 다 찢어 놓는다고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옥설산염 크리스탈이 이렇게 생긴 깨진 유리 조각처럼 생긴 애가 와가지고 여기를 다 찢어 놓는 거죠. 여기가 찢어지니까 네, 다 통과가 가능하게 된 거고요. 이 옥설산염 크리스탈들이 염증을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일으켜가지고 열리도록 해요. 이렇게 물리적인 스트레스도 가하고요. 또 이 외에도 옥설산염은 특정 균은 죽이고 특정 균은 더 살기 좋게 만듦으로써 우리 몸속에서 장내 세균총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하도록 하는데요. 이 연구 논문에서 보면 higher than usual concentration of oxalate was found inhibitory to many gut microbes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많은 장내 세균총을 옥설산염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옥설산염이 우리 몸에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 아까 제가 성면보다 우리 몸에 독성이 강하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독성 강한 물질이 우리 몸한테만 독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세균이랑 칸디다랑 뭐 다른 혐효균이랑 이런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생명체한테 다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이 말 그대로 다른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서 우리한테만 독성이 있는 게 아니고 세균들한테도 독성을 가하거든요.
이 옥설산염을 과도하게 먹으면 우리 장에 있는 세균들도 이 옥설산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심지어 이 옥살로박터라고 원래 우리 몸이 옥설산염을 섭취했을 때 그 옥설산염을 먹고 그 옥설산염을 분해를 해줘가지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그 박테리아들마저 옥설산염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죽어서 나자빠져요. 얘네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그 한계가 있고 그걸 넘어서는 수준을 먹게 되면 얘네들마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Hyperoxaluria dysbiosis wa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oxalic content라고 하잖아요. 이 말인즉슨 옥설산염을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 디스바이오시스 그러니까 장내 세균종 불균형이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더 많이 옥설산염과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장내 세균종의 불균형이. 그리고 또 이 옥설산염이 이제 세균 얘기를 했지만 세균 외에도 칸디다한테도 독성을 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칸디다를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칸디다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동물 다른 뭐 자연계 어디든지 많이 존재하는 그런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 공생균이에요. 우리 장에 세균총은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그 안에 세균이 뭐가 정확히 있는지도 아직 파악을 못할 정도로 종류가 다양한데 얘는 평소에는 그 다양한 종류의 세균에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애일 뿐인 거죠. 근데 문제가 이 칸디다는 특정 상황이 닥쳤을 때 숙주인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애들인 건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오면 공격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 이 옥술사님이 들어와서 자기를 막 자꾸 찢어놓고 자기를 공격하면 얘가 거기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이오필름을 만들고 공격성을 띠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얌전한 칸디다가 평소에 우리 장에 얌전하게 있어요. 원래는 얌전한 칸디다 이렇게 있다가 여기다 옥설산염이 들어와가지고 날뛰는 칸디다 다핵성 균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막 곰팡이가 버섯이 피듯이 버섯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네요. 버섯이 그냥 안에 작은 곰팡이 하나씩만 있을 때는 별거 아니다가 얘네가 이제 커다랗게 자라면서 모양을 이루게 되잖아요. 뭐 소나무에 구멍 뚫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버섯 균사 주입하면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시간 지나면서 이거 환경에 맞고 하면 이 송이버섯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옥새사님의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날뛰는 칸디다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물론 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뭐 그 칸디다 질염이나 다른 데에도 다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죠. 옥새사님 섭취는 아까 말했듯이 직접적으로 장에 심혈결합부에 영향을 줘가지고 장누수를 일으키고 장벽 특화성을 높일 수 있어요. 또 옥새사념은 장내 특정 세균균을 죽여서 세균총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고 얌전한 공생균인 가만히 있던 칸디다를 병원성을 띠는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런 황대사가 불능이든 뭐든 그런 황 문제든 아니면 옥설산염이든 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생제를 들이붓기 전에 내 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옥설산염을 많이 먹어서 옥설산염 때문에 이렇게 장 문제가 일어났는데 옥설산염은 그대로 먹으면서 해독 주스 그대로 마시고 초콜릿 그대로 먹고 견과류 그대로 먹으면서 내가 거기다가 대고 아무리 항진균제를 들이붓고 항생제를 들이붓는다고 한들 그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이 없이는 부작용이란 부작용은 다 겪고 다이오프란 다이오프는 다 겪고 결국 칸디다가 돌아오고 가증식한 세균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생제 치료를 하든 아니면 무슨 다른 장치료 프로토콜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그 황대사 얘기를 했었는데 이 황대사 얘기 그렇게 하고서 뭐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황대사 문제 개선법을 여기서 짧게 보고 갈 건데요. 가장 먼저 유기황을 가진 식품들을 철저하게 제외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 장 속에서 우리가 몸이 원해서든 원하지 않았어든 황환원균들이 그렇게 미쳐 날뛰고 있을 때 여기다가 유기황을 가진 이런 채소들을 이런 마늘이랑 양파 같은 것들을 계속 먹는 거는 물란집에 기름을 헬기로 가져다가 끼얹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일단 이 황을 가진 식품들을 제외를 해야지. 그리고 이 황을 가진 식품들 자체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유기황이 황환원균들의 먹이인데 걔네들한테 먹이를 계속 줘가지고 키우면 우리 몸에서 그 황환원균들, 그 황화수소를 만들어내는 세균들이 과증식을 하게 되는 원인 제공도 할 수 있으니까 유황을 가진 식품들을 제외를 하고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몰리브데넘을 보충을 해줘야죠.
아까 제가 이제 몰리브데넘 많이 들어있다고 하면 뭐 콩이랑 이런 거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또 동시에 왜 그런 몰리브데넘 함유 식품들이 의미가 없는지, 오히려 우리 몸에서 몰리브데넘을 훔쳐갈 수 있는지, 그 뭐 글라이포세이트랑 이런 거에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몰리브데넘이 그럼 진짜 많은 음식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요. 보면 엘크의 사슴 술록 같은 거죠. 걔네의 간을 보니까 1kg당 1mg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아까 많이 들어있다고 했던 그런 식품들이 100g당 한 10에서 4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10에서 40이 들어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간은 100g당 1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예요. 훨씬 많이 들어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동물의 나이에도 이제 비례를 하고 동물이 소지의 방목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동물도 글라이포세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으면 그 동물이 주식이 글라이포세이트 잔뜩 들어가 있는 콩이나 옥수수면 당연히 쟤네들도 결핍이 돼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초지에 방목되어 있는 동물의 간이라면 올리브데넘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점. 이 엘크 말고도 여기 뭐 코뿔소나 이런 다른 동물들 말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의 경우를 보면 이 몰리브데넘 함량이 정말 하나같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런 것처럼 이 엘크도 결국 브라우저긴 하지만 초식 동물이니까 뭐 양이나 염소나 소의 간을 통해서 몰리브데넘을 섭취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간이 아니더라도 뭐 신장 같은 내장류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달걀이랑 유제품 이 두 가지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초지방목 유제품, 초지방목 치즈, 그러니까 비살균 치즈를 우리가 꾸준히 먹어주면 몰리브데넘 보충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다만 달걀은 안에 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황 문제를 치료를 하고 있을 때는 잠깐 피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 몸 상태를 봐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리포세이트랑 피트산 옥슬산염 이 항영양소랑 제초제 농약 노출을 최소화해야겠죠. 글리포세이트는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무농약이라도 드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리포세이트를 계속 먹으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글리포세이트는 수송이랑 몰리브데넘 섭취 자체, 그러니까 양쪽에 다 문제를 끼치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를 꼭 피해야 되고 이건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피트삼이랑 옥설산염은 우리 피트산 같은 경우 장에서 흡수를 막고 옥설산염은 장에서도 막지만 뭐 몸에서 황을 낭비시키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또 몰리브데넘이랑 결합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고 얘네들 이제 피트산을 중화를 하려면 제가 동물과 견과류의 올바른 섭취법이라고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을 해놓은 게 있는데 불리고 발효하고 발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고 옥설산염을 최소화하려면 물론 이제 옥설산염이 거의 없는 별로 없는 식품을 선택을 하는 게 최우선이고 옥설산염이 좀 들어있는 식품을 먹을 때는 긴 시간 동안 최대한 접촉 면적을 넓혀가지고 삶고 잘 씻고 불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다음에 이 앱섬솔트 목욕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앱섬솔트가 뭐냐면 마그네슘 황산염이에요. 우리 몸에 마그네슘을 공급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황산염이 일단 그 황환원균들은 황산염도 재료를 쓸 수가 있는데 입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목욕을 해가지고 피부로 흡수를 하는 거라서 일반적인 입으로 들어가서 장에 있는 세균들을 거치는 그거를 건너뛸 수가 있고요. 또 황산염이라는 우리 몸에 필요한 형태로 바로 섭취를 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황대사 문제를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앱솜솔트 목욕을 뭐 주 2, 3회 꾸준히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충제를 섭취를 할 수가 있겠죠. 보충제라고 하면 사실 고기 충분히 먹고 이런 간이랑 신장 충분히 먹고 달걀류, 치즈 이런 거 잘 먹고 쓸데없는 이상한 것들을 안 먹으면 보충제 뭐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뭐 부티르산 같이 그러니까 뭐 이거 버터에 많이 들어있다고 보기는 좀 그러니까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겠죠. 당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아세트산 아연을 섭취를 하는 것도 그 황화수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 아연은 고기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하이드록시 코발라민이라고 그것도 음식에 들어있는 B12예요. 비타민 B12 이것도 사실 고기 많이 드시면 따로 안 챙겨 드셔도 되고 비스무스라고 그 꿀에 들어가는 뭐 그런 거 있는데 이것도 이제 황화수소를 우리 장에서 줄여준다고 하는데 필요할진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이제 보충제들 L-글루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한 다음에 섭취를 해서 고칠 수 있겠죠. 이게 아까도 말을 했지만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옥살산염이 지금 우리 장에다가 이런 문제를 다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L-글루타민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한들 우리가 콜라겐을 먹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 리가 없죠. 이렇게 지금까지 왜 무작정 항생제부터 때려넣고 시작하는 항생제 들이붓고 그 다이오프 견디면서 칸디다들이 치료되고 있겠구나. 균들이 죽어 없어지느라 내가 지금 힘들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얼마나 불필요하고 얼마나 또 위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들 원인 파악, 본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아시고 또 잘 모르겠으면 숙련된 의사가 있으니까 뭐 호선병원이든 그런 이제 의사들을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혼자서 집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내가 먹는 거 그대로 먹으면서 채소 그대로 먹으면서 뭐 밥 그대로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장이 망가지게 된 원인이 된 그 식사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식단 그대로의 보충제만을 더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짓인지 혹은 더 위험할 수도 있는지 알아봤으니 잘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